김경재 총재입니다. 김경재 총재. 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총재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 총재님이라고 불리가 좀 그래서, 자유총연맹 총재가 지금까지 마지막 공직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끌려 내려오신 것 같던데. 네. 임기 1년, 못 채우고, 네. 이거저거 뭐 압력 놓고 압수수색하고, 네. 후임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동기동창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또, 350만의 회원을 가진 자유총연맹이, 예. 자유총연맹의 창설 이념과 정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돼서 네. 이 나라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되게 전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감옥에 가 있는데. 네. 우리 총장님은 감옥에 안 가시고 고성고 TV에 나오셨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죠. 아, 그래요? 재판을 받으셨어요? 2년 동안 끌려다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터무니없는 건을 가지고 해서 어이가 없어요. 예. 탄핵 반대 운동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 서울역 집회에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는 대부분 비슷한 재단을 많이 만든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하고 예. 미르를 만드는 것은 네. 비슷한 걸로 이명박 대통령도 미소재단 만들어서 2조 원을 받았고. 그래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또 8천억을 받아서 네. 그런 기회 장학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8천억을 제가 거둬서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준 것을 받았는데 왜 거뒀다고 그러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8천억이라는 게 지금으로 한 2.5에 3조 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 돈인데 예.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전원사채 문제하고 편법 증여 문제 때문에 형사적 재판을 회피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짐작컨대 추론입니다만 비서했던 이학수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산 3구 선언이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걸 통해서 사회에 헌금을 할 테니까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뒷거래가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개혁 정권을 표방하고 진보 정권을 표방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삼성과 가까웠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평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라인이 이학수였다는 소문들이 많이 당시에 있었죠. 그 발언을 가지고 고 노회찬 의원도 삼성 엑스파일론을 해가지고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까 증인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건을 거뒀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 때문에 허위 보도다 해서 제가 2년 동안을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때는 사회봉사 80시간까지 붙었는데, 그거 마지막에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적지 않게 받았는데, 우리 집 사무실 전부 압수수색하고. 방금 우리 고 박사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옥 속에 앉아 있는데, 그나마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고난에 동참했다는 의미에서 좀 위안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제 정리가 된 사건이군요.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쩔쩔맸습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은 문 대통령의 대학 동기한테 이렇게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갔다 그러면 또 시비 걸러나요? 정식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총재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가 하고 나와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정부 관계자 중에 아는 사람이 그거 그냥 후임 직무대리한테 양보하고 하시죠. 하고 해서 김부겸 장관이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저를 만나서 제가 형님 동생 합니다. 나가시는 김에 옛날에 같은 당에 있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또 대학 선후배고 그렇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알아서 해라고 해서 양보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정론일침에서 네. 그 이은혜 교육부 장관의 그 유체이탈 합법, 이 정말 국민을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이제 그렇게 좀 논평을 했고, 또 이 네이버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온 국민이 주시하는 사건인데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올라가 있질 않냐. 이 정말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조작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 국면이 네. 일반 사람들이 실감을 잘 못 하시는데 예. 예,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소위 문재인 정권의 그 작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장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언론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3사 다 잡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종편이 있기 때문에 목줄기가 걸려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나마 그래도 TV조선은 좀 낫더라고요. 조금, 예. 그나마 나은데 그리고 무슨 사법도 그러하고 무슨 학원도 그러하고 예. 교육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고 박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나마 종편을 벗어난 유튜브가 보수의 목소리를 좀 내세우니까 이걸 이제 짓누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마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예. 드루킹 같은 것이 저는 그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거죠. 김동훈이라는 사람이 예. 걸린 건데 그 작업을 많이 하고 그것이 내년 총선도 아마 굉장히 나올 겁니다. 그 예의 하나로 예지면 유튜브에 대해서 광고 그 방해하고 네네. 또 들락말락 하면 그 AI 속절 모르는 AI는 이거 잘 안 되는구나 하고 자꾸 내려버리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보수 세력들이 AI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네. 내년에 선거는 하나마나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론과 여론 전파 기관인 언론을 뺏기고 선거에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고 지금 또 저 야당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뇌관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네. 탄핵 문제거든요. 네네. 그 탄핵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갖고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그래서 옆에서 관찰자로서는 예. 대한민국이나 우리 국민들에서 뭐라고 할까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절망감 같은 걸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국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예. 더 지금 말씀하신 탄핵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렇게 느낍니다. 이 좌파들이 이 조국 딸의 이런 이 학력 문제까지는 잘 몰랐을 것 같다. 네, 그 조국도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드러나 버린 거다. 그래서 저는 좌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을 거다. 당황하는 증거가 오늘 나타났죠. 예. 안민석 의원이 예. 오늘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네. 조국에 대해서 시비를 좀 걸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과 분란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네.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자면 예. 조국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네.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관계 없는 관찰자 바이스탠더 입장에서 보자면 예. 스스로 자충수를 하는 건데 네네. 아마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은 그 눈치 빠른 사람 아닙니까? 예. 아 이거 하다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문 대통령이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강남 좌파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요령껏 가는지 상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총재님 그 예전에는 그 김대중 쪽에서 일할 때 네. 그때는 이제 박사울이라는 필명으로 이 김용욱 해고록도 쓰고 미국에서 그럴 때는 진짜 목숨 걸고 했잖아요.
목숨을 여러 번 걸었죠. 두어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 좌파 세력들한테도 맞으면 대선배가 되실 텐데. 잘 알죠, 제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이도 형님하고 막 이렇게 이제 깍듯하게 모시는 모양일 텐데 그런 입장에서 요즘 이 이른바 386, 486, 586 이 강남 좌파들, 예, 이 종북 주사파들 이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예. 중도에서 약간의 진보적인 사람은 예.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네. 예를 들면 구라파의 경우에서도 레이몽 아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회주의 이념이 조금씩 변화해 갖고 좀 부드럽게 변하지 않았어요? 예. 요즘은 토니 블레어 영국, 그래요. 예. 슈레더의 독일 이 정도의 온건한 모습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좌파라는 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용의 좌파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전투적이고 예. 그리고 백두산 혈통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주력 부대가 되다 보니까 이건 이 나라의 건전한 그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라는 것이 뭐 그제도 또 나오는 박지원 의원 발언 사건에서 그래요. 나오지 예. 이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 일제시대에 사실은 좌익운동이 한때 상당히 민중하게 퍼져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 막스 레닌이 민족주의 민주혁명을 주장을 하면서 후진국에서는 공산혁명을 하기 전에 민족 부르주아 혁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자들도 레닌한테 공작적인 바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요. 여운형이도 하고 다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구 선생까지도 자기는 직접 안 갔지만 누구 시켜서 좀 이렇게 좀 해봐라 하고 보냈어요. 그것도 중간에 떼먹은 사람들도 있고. 김립이 암살당했죠. 돈 잘 하여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해방을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사회주의 운동가들, 이제 좋게 얘기해서 선량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그 노스탈자 어떤 고향이 북한일지도 모른다고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중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총살당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도 빼지 않고.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제 간첩이에요. 미제 간첩. 그래서 요새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소위 주사파들을 써먹다가 박지원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무슨 노죽한 사람, 뭐 하는 사람. 아마 그 박지원 의원 개인에게는 참 불행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그렇게 심한 욕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잡아버려요. 근데 그 정권을 향해서 종북과 친북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만큼 귀중하게 만든 나라입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네,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또 웃고 넘어가야지 그러고 말던데, 저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퍼붓는 북한의 독설, 이것도 아주 심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 그럼요. 어떻게 이걸 정부가 그냥 무슨 또는 정세현 같은 사람은 저게 북한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정세현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몇 년 후배 되는 사람인데 왜 사람이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변했어요. 아니 너무너무 변해서 옛날에는 아는 척하고 지나는데 요새는 쭉 보고 수녀들 보니까 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적개심에 가득 찬 문처리처럼 느꼈는데 이게 지금 요즘에 일본도 그러지 않습니까? 영통에 뛰어가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일본 싸움도 저도 고 박사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속에 일본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요. 일본 놈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싸움을 해도 싸움 할 만한 걸 가지고 덤벼들어야죠.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슈. 그렇죠. 그래서 요새도 보니까 8.15 경축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문 대통령이 마을 꼬리를 이렇게 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개를 숙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피하고 분하고 그래요. 왜 이런 걸 싸움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약점을 대표하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느냐.
그래서 난 싸우는 건 좋아요. 우리 당당하게 민족적 결기를 지키고 하는 건 좋은데 봐가면서 해야 하고 외교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아주 그 현실적 이해관계의 싸움 아닙니까? 자, 아주 극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일본과 미국을 생각합시다. 이 둘이는 원자탄을 주고받으면서 싸움했던 불구 대천지 원수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 역사상 원자탄 때리면서 싸움했던 나라가 두 나라예요. 예. 수십만이 죽어서 이게 얼마나 밀착해갖고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는 동반자를 합니까? 예. 외교라는 것은 현실 감각을 해야지. 옛날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은 구세대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총장님 그 싸움 할 때 예. 이제 그 패싸움 할 때 보면 예. 이쪽 대장 저쪽 대장이 선수가 공력이 높으면 좀 신중하게 움직여요. 그럼요. 예, 그리고 야, 니들 비켜라. 그냥 우리 둘이서 우리가 뭐 깨끗하게 하자. 이러거든요. 그 피해가 최소화되니까. 그런데 이 짬 잘 못하는 걸 보면 그저 뭐 그냥 이놈저놈이 막 그냥 그 흥분해서 먼저 지르고 막 이러다가 진짜 완전 패가망신한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좋다. 이건 정말 이 사직생이다. 이렇게 무슨 결단을 하기 전에 무슨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무슨 죽창가를 얘기하고 무슨 집권당의 무슨 특위위원장이라는 자가 의병을 얘기해 버리니까 이제 되게 그렇잖아요. 그 진영에서 누군가가 목소리 크게 막 투쟁하자고 막 피를 토하면 아니다, 참자, 좀 신중하자 이 얘기를 못 하게 되잖아요. 분위기상. 그런 분위기.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 몇 명의 선동 때문에 그냥 끌려가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그것에 한술 더 뜬 것이 예. 문 대통령이 요새 이 나라를 절대로 누가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예. 말은 그래요. 좋죠. 예. 그 레토릭은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만히 냉정하게 보니까 이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자신입니다. 예. 이걸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제가 한 십수년 전에 YS 정권 때 그때 네. 제가 초선인가 재선인가 했었을 텐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막 벌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아니 역사 바로 세우기 전에 청와대부터 바로 세워라 이랬어요. 그래서 한때 비판을 당했습니다만 나중에 우물우물 지나갔는데 이 나라를 흔드는 것이 일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에요. 네. 교육도 흔들고 4대 가문도 흔들고 세금도 흔들고 아이고 그는 무슨 재벌은 다 때려잡는 것처럼 보이고 엉망진창을 만들면 자기가 흔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흔들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으면 이런 소위 그야말로 유체 이탈 방법이 아주 극치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는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래 놓고 8월 15일 날 뭐 또 평화경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8월 15일 날 오후쯤에 네. 우리 국방부가 네. 야, 북한 애들이 통천 쪽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 감지를 했어요. 청와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휴가 갔던 사람도 돌아와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도 돌아와요. 예,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보고 받고도 그냥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 지금 청와대 NSC는 휴가지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보고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흔들어 놓고 수습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 안보를. 그래서 이런 대통령은 저 처음 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뭐 여야나 정책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저는 한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도 열심히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직도 그 사람 싫어하게 얘기하지 않고 저하고 한때 정치적으로 대결을 했지만은 그래도 노무현은 나름의 인간적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확인하기는 뭐 쉽지 않지만 끝나고 난 뒤에 봉화마을에 가서 누가 어떤 야당 중진이 가니까 그 김경재 선배하고 화해 좀 시켜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 없습니다 하고 왔는데 정아무개 의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형 내가 그 중재서라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왈칵 노무현을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비교가 안 돼요.
난 노무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수용할 만합니다. 네. 그 양반은 사실은 이념 교육이 별로 많이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 주변에 이제 좌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누군지 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네. 인기 영합 행동을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엉뚱한 소리도 하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FTA도 했고 예. 제주도 해군기지도 만들고 그래 말이에요. 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도 하고 예. 할 건 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이 너무 달라요. 노무현하고. 그래서 나는 그 한국의 좌파, 네. 뭐 386, 뭐 요새 586 이랬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 이 나라를 생각해서 문제를 좀 매니지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홍콩 민주화도, 러시아도 민주화 막 벌어지고요. 그래요. 예. 민주화라는 게 그렇게 피를 먹고 자라는 운동이 우리도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푸틴 지지율이 아주 급락하고 급락했죠. 예. 세계가 이렇게 그 민주화, 자유와 창의, 예? 개인의 어떤 그 자유, 그 경제적 이익 이런 것이 세계적인 대세인데. 네. 아니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제가 어디 가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렇지. 중세기에 무슨 독재 국가 심지어 뭐라고 할까 자위 능력, 병력을 가지고는 유사정교 비슷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믿고 앉아서 거기하고 통일을 하고 자유경제라는 거 그거 갖다 다 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북한 사람이 잘 되냐 안 돼요. 그렇지. 요새 지금 박지원 의원이 그 발언한 것에 대해서 뭐 주한미군 주둔으로 괜찮다는 얘기 가지고 좀 시비가 걸려서 그러거든요. 정동량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물으니까 그 김정일 그건 뭐 국내용으로 한 겁니다. 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북한이 확 돈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돌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앞에서 몇십 년 동안 참 알랑알랑하면서 별짓 다 한 사람 하루아침에 그런 무슨 멍낀 뭐 혓바닥을 이 인간도 아니야 인간은. 그러니까. 예. 혹시 저 총재님도 지금 이런 방송 때문에 북한에 찍혀서 또 그런 욕이나 듣고 그렇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DJ 밀서로 북한을 처음 갔거든요. 예. 99년에. 99년. 예. 수행원 둘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6.15 그러면 2000년 6.15 선언 직전에. 그러니까 나는 1세기 전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러시네요. 그런데 두 사람 수행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공식적인 그 채널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DJ가 저를 불러서 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서를 오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채널이 없는데 자네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오판을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이 진짜 뭐 하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만 어느 외교 구락부 리셉션회를 갔더니 그 UNDP라고 있어요. UN Development Plan 개발 UN 개발 계획. 근데 한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대표하는 사람이 베트남 출신 프랑스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UNDP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면서 내가 북한을 좀 가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요새 북한은 자전거가 참 부족하니까 자전거를 좀 해주고 돈으로 좀 딴 데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내가 평화 자전거라는 걸 한 5,000대 이렇게 보냈어요. 북한 적수부에서 답변이 오고 뭐 하여간 그런 등등의 경우를 거쳐서 당시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 지원도 다 받고 그 돈은 또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줘서 그 돈 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래서 일단 북한은 그 돈을 좀 줘야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그야말로 최소한 자전거 5,000대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일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참 굉장한 직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 후에 무슨 신문사 사장들 45명인가 6명인가 가서 뭐 말썽 부리고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럴 만한 것이 도처에 보는 것이 미인들이야.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전부 미스 코리아 파이널리스트 정도야. 어디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커피숍이든지. 그래서 내가 두 수행원들, 니들 정말 조심해. 니들 죽어 잘못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엄포를 놓고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더 많이 받았겠죠, 유혹을. 그런데 이건 내가 잘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렇지. 한눈 팔면 뭐, 완전히 죽는다.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 대접은 말을 할 수 없이 잘 받았고, 특히 이제 김대중, 당시 총재죠. 당시 대통령이요.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지 저에게 안 보여줄 것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죠. 당시 그럼 김정일을 직접 만나신 건가요? 그것은 내가 녹음합니다. 그런 녹음했다. 그래서 하여간 무슨 시설 뭐 이런 거예요. 시설 그런 거. 그래서 갔다 와서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 단독 보고를 하면서 선생님 사석에서는 하도 오래 모셨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합니다. 선생님 북한 가보니까 돈 주고 그랬다가 큰일 나겠더군요. 그랬어요.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부메랑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쇼크핸드 밸런스하면서 좀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제 주장을 붙이자면 햇볕 정책 4개론입니다. 봄, 여름, 가을, 쇼크핸드 밸런스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주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되겠어. 그게 아니, 그게 준다고 하면서도 좀 속도 조절, 좀 그렇게 합시다. 한참 내가 그 주장을 안 꺾었어요. 계속 꺾었는데, 그 대통령이 제 맏형하고 같은 돼지띠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뭐 차이가 많고 해서 그냥 허물없는 형님처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내가 꺾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네는 빠져. 자네는 포기하세요. 제가 빠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나중에 당합니다. 그래 알았다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근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대권을 잡기 전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많이 얘기를 듣는데 일단 대권이 되면 왕이 된 기분을 가지고 나는 킹이다. 그래서 가끔 그 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원상 교수하고 셋이가 무슨 얘기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한원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럽니다. 근데 한원상 선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뭔 얘기를 하면 대학교 프레시맨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뭐가 어쩌고 차근차근 해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러면 DJ가 한참 듣다가 인내심으로 이 사람아 그거 다 아는 얘기 좀 빼고 얘기해. 나한테 그런 거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옆에서 킥 웃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뭐 참모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킹이 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색은 내가 하고 결정해. 니들은 따라와. 그런 입장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되려는 사람은 그 점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죠.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진짜 주위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대통령이 되고, 한 2달인가 있다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말 역할을 했던 원로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청와대에서.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 혼자서 한 2시간 동안. 혼자서만 아는 고급 정보들이 오죽 많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두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그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다 모르는 얘기지.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쭉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모임에 청와대 갔다 온 어른을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변한 것 같다. 불과 석 달도 안 됐는데. 이게 그런가 봐요, 그 자리가. 그래서 나는 밀려나가고, 그 후임이 이제 박주원, 문재인 박정희가 돼서, 송호경이 만나서 이제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박주원 저하고 이제 또래가 같고, 잘 안 하고, 뉴욕에서 잘 알고, 또 제가 김대중한테 소개해준 사람이고, 그냥 자기도 어디 가서 다 밝혀요. 그런데 나는 이제 재치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제 아버지의 이제 사상적인 배경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말하는 거 보고, 이거 전 북한은
조금 틀리면 그냥 사정없이 내치는구나.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그 통천 지역에 정주영 지역에 뭐 싼 걸 가지고 뭐라고 커멘트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무슨 짐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을 못하니까 이쪽을 약간 지원사격, 소위 문비어천가에 새로운 대퇴를 한 거예요. 그래요. 예, 대신해 준 거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제 정주영 그쪽에 대해서 좀 신세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대북 송금에 대해 권노가 박수는 뭐 150억, 200억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약간 인사치레로 한 건데 북한은 야, 그 정주영 고향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거기서 싸우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지.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사건이 김대중 그 10주기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정동영 발언을 하니까 박정희가 그걸 바꿔서 SNS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걸 하니까 내용이 뭐냐면 남한에 있는 미군 주는 해도 좋다 하는 얘기는 김정일이가 내부용으로 한 것이다. 북한 내부를 그것을 하니까 소위 예를 들면 통천에서 또 싼 것은 김정은 최고 존엄에 대해서 한번 잠깐 긁은 건데 한참 지나가서 김정일에게도 긁었거든. 그래서 이제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으로서는 좀 실수를 한 셈이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차제에 박지원 의원이 진짜로 미사일을 쏜 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해서 커밍아웃을 하면 박지원의 인생이 제2의 인생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 될지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탄핵 얘기가 이게 이제 자유파 입장에서는 정말 폭탄인데 이건 어떤 형태로든 폭발을 시키든지 뭐 멀리 갖다 버리든지 하여튼 이걸 처리를 해야지 그냥 놔두고 안 되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어저께 그저께 벌어진 김문성과 김문수의 이제 논전에서 김문수 전 지사 전 의원이 뭐 1000년 동안 뭘 받을 것이다 하는 그건 과정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탄핵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서의 힘듦은 사실입니다. 그 마음은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때 김문수 의원마저도 저 사람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고 좀 애매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좀 뭐 불분명한 과정을 거쳐서 김문수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세웠고 저는 뭐 처음부터 뭐 운명적으로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이제 한국 정치의 뇌관인데, 방아쇠인데, 야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탄핵을 한 사람이 우선 기본적으로 잘못이다. 62명,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57명, 그리고 기권이 9명,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대표했고 대통령을 했고 했던 사람한테 가녀린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결국 정치적으로 등에다 칼을 꼽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아무리 지나쳐도. 그래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건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니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도 책임이 좀 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의 경중은 있을지언정 둘이가 다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탄핵을 했던 사람은 사죄가 훨씬 더 선결돼야죠. 그래서 김무성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뭐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지금도 보면 자유한국당의 대주주로서의 위상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결말이 맺어지지 않고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표를 모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황교안 총리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 초년생 아닙니까? 대표가 되기는 했지만은 당내 세력이 좀 약하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초선이나 재선만 돼도 구랭이가 몇 마리씩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황교안은 굉장히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핸들하는데 굉장히 버거워. 버거워서 요새 강한 장애 투쟁을 해서 이제 그걸 커버하려고 노력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노력을 하는 것 좀 핵심을 벗어난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풀어야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고성국 박사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의의 압력을 많이 넣어서 책임자를 한 6대 4나
뭐 7대 6이나 하여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잠시 4년간 쉬는 입장을 취하자 이거예요. 네. 나는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그 처벌을 받는다기보다는 빠져서 4년 후에 나와라. 네. 이번에 그 사람들이 다 찬성했건 반대했건 간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서로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네. 걔들이 유세 지원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손잡고 유세를 하면 저는 3분의 2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제가 좀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김문수 지사의 그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할 때, 국회에서 탄핵할 때는 뇌물죄가 제일 큰 근거였어요. 네, 그때는 뭐 헌법 가치, 수호 의지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는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것이 재판정에서 밝혀지고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문수 지사는 적어도 박근혜가 자기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김문수 지사도 엄청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뭐 깨끗한 뭐여서 그냥 유인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예. 자기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도 쓸 데도 없다. 그런데 무슨 뇌물을 받았겠는가? 그 뇌물죄로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이거는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제일 주요한 근거로 탄핵을 했으니 그 탄핵 잘못된 것 아니냐? 인정해라. 이 얘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수십 번 연애라는 얘기. 그렇죠. 예. 그런데 김문성은 뭐라 그랬냐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탄핵 찬성 62, 반대 57, 기권 9명. 탄핵은 이미 역사적으로 굳어진 것이다. 탄핵이 문재인을 불러왔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탄핵이 아니면 어떻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됩니까? 이 탄핵의 앞장선 62명 중에는 상당 부분의 MB계가 있습니다. 네, MB계가 있죠. 대부분이 MB계인데, 저는 이 탄핵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으면 탄핵은 안 됐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죠. 아예 안 하고 이명박 때 박근혜의 그 해묵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해서 박근혜 연맥해 버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간단히 돌아가면 둘이가 같이 치고받던 그 경선을 할 때 2007년 경선을 할 때 이명박 측은 박근혜 측에다가 무슨 최태민이니 뭐니 하는 그 개인적인 비리 뭐 이런 걸 막 계속 공격했죠. 이쪽에서는 BBK를 공격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적당히 지나갔는데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등장하니까 자기 BBK를 가지고 자기를 잡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후 5년 동안에 4년이죠. 4년 동안에 박근혜는 종지 생략합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BBK를 한 번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안 한 겁니다. 안 한 건데 MB 쪽에서 보자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좌파로 정권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BBK가 벌어질 거다. 요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 갔죠. 이명박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등장했던 사람이 반기문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뭐 정진생이나 등등 사람 많이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박 대통령이 외국 갈 때 꼭 반기문 총장 가서 만나고 오라고 내가 몇 차례 공부하고 그랬어요. 또 반기문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고 제 4학년 때 1학년이었습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 반기문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돌아와서 박근혜 쪽보다는 이명박 쪽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탄핵 국면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했죠. 들어가지고 처음에 딱 오자마자 막 환영을 하고 어쩌고 하니까 좀 어리둥절해진 거죠. 근데 그 환영의 인파는 옛날 DJ가 환영했을 때하고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DJ는 굉장했는데. 네. 근데 이 양반은 그런 많은 환영 인파를 받아본 적이 없어. 확 흥분했죠. 흥분해가지고 처음에 이 양반이 이런저런 하면서 팽목항을 먼저 갔어요. 팽목항. 그러니까 이쪽에 보수파는 저 사람이 좀 이상하게 구네. 가기는 가지만 그 프라이어리티로 그때 먼저 갈 때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이제 자기 돈 가져봤자 뭐 짐작한데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뭐 한 2-30억 있었겠죠. 유엔 사무총장이 뭐 돈 많겠습니까? 뭐 평생 월급쟁이하고 월급쟁이하고 뭐 성완종이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스캔들이 좀 덜했지만 그건 뭐 유엔에 됐고 뭐 돈 한 2-30억 있었겠죠. 많으면 4-50억. 근데 그 돈을 쓰다가 보니까 돈이 자꾸 줄어들거든. 그래.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신문에 났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네.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MB 쪽에서 니들이만 내 돈을 지원받으려면 내 말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가 이런 식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쪽의 그 수행원, 수행단이 원래 그 MB 쪽, YS 쪽 사람들 전문가로 구성됐는데 그 수행단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들리는 말에 뭐 MB 쪽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소리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반기문을 MB가 관리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뭐 재력이야 뭐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니까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 여기에 문제의 돌출이 뭐냐면 반기문 총장이 갑자기 이 맷집이 약하잖아요. 국내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이거저거 성완종이니 어쩌니 뭐 이건 짐작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입장은 안 차게 됐네 하고 갑자기 그냥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여기서 사태가 다 흔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모양이 됐는데 저는 MB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한 포스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선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정진석. 이 사람이 12월 9일 날 탄핵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12월 6일, 7일 이틀 동안 청문을 야당한테 합의를 해줘요. 이거 황당한 짓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이 정진석이 MB의 정무수석 출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해서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여론재판을 먼저 하잖아요. 그게 이틀간의 청문회인데 그 청문회의 위원장을 김성태가 합니다. 이게 MB계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2월 9일 날 이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탄핵 의결이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이제 제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소위원장을 권성동이 맡습니다. 법사위원장. 그 권성동이야말로 MB의 직계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그 마지막 이 긴박한 그 며칠 동안에 이 판을 깔아주는 게 정진석. 그러니까 실제로 총 들고서 이 박근혜를 여론재판하는 게 김성태. 그 다음에 그걸 헌재로 갖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재에다가 파면해달라고 한 것이 권성동.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탄핵은 MB가 주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못해. 나도 개인적으로 MB 잘하는 사람이면 MB의 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단 한마디라도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국회 의사당에 앉아본 경험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있고 뭐 하고 뭐 그러잖아요. 하죠. 그걸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열린우리당은 36명이 돼갖고 난리 법석을 쳐가고 의장석을 점령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47명. 47명. 울고 불고 난리 쳤죠. 그리고 막 뭐 임채정우는 안경에 도망가서 잘 보이지 않고 막 신발을 떠서 올라가는 그 신발이 정동영 신발입니다. 뭐 온갖 쇼를 다 했는데 근데 그것이 국민의 감성을 착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으면서도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서 땡깡 치는 사람도 없고 땡깡이라 말 써서 미안합니다만 한 10여 명이나 가서 발언권 주시오 하고 아우성 쳐보세요.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얼어가고 꼼짝 못하고 그리고 나와서 탄핵의 주역이 행동대장이 누굽니까? 김무성하고 박지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 수고하셨어요. 악수하고 지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 역사에, 그야말로 조선 역사에 부끄럽게 짜게 하는 일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그때까지 박근혜 정권의 이 자칭 타칭 2인자는 최경환이었습니다. 이 사람 탄핵 결의되던 날 회의장을 나가버려요. 막으려고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아니 누가 그뿐만 아니라 하루 전에 예. 최경영 의원이 딱 알아요? 탁 이렇게 해갖고 예. 저 개인 1인 시위한 거? 1인 시위를 국회에서 했어요. 예. 딱 그런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야. 그거 어디 나와요? 뭐. 아니 도대체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이만큼 한 거 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1억 받았다고 해서 이제 감옥소에 들어가 있고 예.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할까 정치적인 오합지졸이. 그래서 이 야당이 새롭게 재정비되지 않은 한 네. 뭔가 정권이 이해찬 말처럼 20년, 30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전에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뭐 3분의 2 이런 걸 확보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선거법 절차에 의해서 헌법도 개정하고 네. 그리고 북한과 평화경제의 이름으로서 아주 부드럽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갈 수 있죠. 이렇게 살 겁니다. 근데 이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제가 이 김무성 발언 중에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이겁니다. 역사적 사실로 굳어졌다고 자꾸 기정사실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그 탄핵의 그 연장선에 있는 정치재판을 아직도 받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탄핵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 좌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입만 열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한국당은 적폐청산 세력이라고 이게 계속 탄핵을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거잖아요. 촛불을 성역시하고 말이에요. 조국이 문제만 해도 촛불의 상징이니까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탄핵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 그런데 김무성이 혼자서 또는 김무성과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뭐 권성동이니 뭐니 여러 사람이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자꾸 이러냐. 이게 어떻게 끝날 일이냐 말이에요. 자기들에게는 끝난 얘기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아까 황교안 대표에게 부드럽게 이제 네. 중재안을 만들어낸 건데 네네. 사실은 누구 사람의 이름을 들을 거 아니라고 고박사가 네. 지금 언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김무성, 네. 김성태, 권성동, 네.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네. 사죄해야 하고 하다못해 어디 시골에 가서 뭐 손학규가 뭐 했던 것처럼 스스로 반성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이 뭉개 가지고 적당히 하면 아마 이 상태 해결되지 않고 적당히 나오는 자유한국당은 백석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저도 경고했어요. 네. 보수의 새로운 보수를 원하는 많은 보수 유권자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뜻을 돌려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더더구나 여기서 패스트트랙 때문에 네. 군소정당의 존립의 기간이 많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게 핸들하기 문제 없죠. 그렇지. 네. 열린우리당 요새 더불어민주당 제1, 제2, 제3중대 만들어가고 적당히 끌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할 겁니다. 뭐 정의당 하듯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이 나라가 그야말로 폭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인들이 모두 나서서 이것을 살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리석은 선조라고 비난을 많이 당할 겁니다. 후손들한테. 네. 손학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들어오네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네. 역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전국을 돌파하고 자유파를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총선 승리로 나가야 될 1차적 책임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한테 일단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 황교안 대표의 운명이죠. 예. 황교안 대표한테 지금 총재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를 지금까지 좀 옹호를 했어요. 네. 이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황교안 대표는 엄밀히 말해서는 예비군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문서 올라온 것을 자기가 수답하고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이미 검사장이 만들어갖고 국회에 갈 것을 요식행위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총리 올라가서 가는 겁니다. 네. 그것을 막아집니까? 그 거대에 도도한 물결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황교안은 사람이 편하게 됐죠. 그래서 깨끗한 입장에서 이걸 참 파천왕적인 힘으로 가지고 이걸 버텨야 되는데 요즘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네. 쳐내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쪽 편의 사람들도 네. 책임질 사람 좀 지게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쪽 사람들은 많이 책임을 지고 나갔습니다. 네. 서청원이 탈당했죠. 예. 최경환 의원 감옥수 갔죠. 예. 그리고 뭐 이정현도 이거 탈당했죠. 예. 그리고 이항구는 어디 있는지 없는지 빠져버렸고 예. 거기서 플러스 한두 명만 하면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대여섯 명 딱 정리하고 예. 새롭게 딱 만들면 그냥 이깁니다. 근데 그 힘과 결단은 황교안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8월 말까지 당신이 열심히 사색하시오. 그래서 9월 찬바람이 불면 이제 정치바람 부니까 네. 이제 좌고 우면할 기회가 없습니다. 힘을 내시면 우리가 열심히 밀겠습니다. 그랬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김경재 총재님하고 저도 이 다른 종편 할 때는 이제 가끔 모셨는데 고성호 TV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초청을 받는 못 와서 미안하고요. 그때는 제가 재판 중이었어요. 좀 자주 이제 나오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시청자들께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이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제가 종편 때부터 많이 봐서 잘 아는데 인물이에요. 지금 방송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송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방송에 지금 광고, 탄압 뭐 등등의 온갖 그 잡동사니들이 그냥 막 제2, 제3의 드루킹이 나오고 킹크랩도 수백 개 돌 겁니다. 그렇죠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기면서 지금 굳세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간판을 걸지는 않았지만 보수 자유운동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고성국입니다. 고성국, 예전은 좀 아래로 뭐 변희재, 뭐 이런 사람, 신혜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 종편, 유튜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15명만 다음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가 달라져요. 진짜요. 말 한마디 못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김경재 총재님 모시고 특별대담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시간 되시는 대로, 여건 되시는 대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